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전하, 산삼순백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고맙소 충전. 우리 젊은 충전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라도 네, 산삼순백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소. 천수를 누리십시오, 전하. 역시 좋단 말이야. 헌데 이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이라 했소. 예, 전하. 신기하단 말이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이리 차이가 나니. 그리 좋사옵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먹자마자 기운이 샘솟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랄까.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다. 후보도 후보지만 논쟁이 아예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보 전쟁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용 노선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뭔가 잡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고 단죄하고 심판해야 되는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대선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할 수 없다, 정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 최광욱 전 의원과 함께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선이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벌써. 지금 뭐 29일, 30일 날 사전투표까지 치면 한 5일 정도 네, 남았는데 정말 총알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우리가 딱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말씀 먼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승부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승패는 사실상 판가름 났다고 국힘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분들은 대선을 형식으로 그 당권에 염두에 두고 경쟁하는 분들의 싸움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기존의 어떤 지역 분할 구도에 기댄 어떤 대선, 그 다음에 이념적 지형에 기댄 대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편을 먼저 점하고 그 다음에 중도로 누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싸움을 과거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그다음에 국힘의 내부 사정이나 국힘 측의 행보가 너무 좀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같은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뭐 접점이 생기든 부딪히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측에서 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및 내란과의 관계를 국힘이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승부를 선거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진즉 이걸 이 사람들이 털어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이번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지점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인식이나 나라를 저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인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의 선거 전략이 집중되지 못하고 그냥 예전부터 계속 반복해왔던 반 이재명, 이재명 악마와 이런 걸로만 기대서 뭔가 또 국민들이 현혹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수 정당, 진보 정당, 국힘이냐 민주당이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아니죠. 후보를 지금 생각해 보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후보가 누군지를 상대 정당은 아직 예.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재명 OX 게임으로 선거가 이렇게 치러진다는 느낌. 예. 실제로 지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그때도 이런 정도였습니까? 전 그때는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적어도 그 탄핵 이후에 이게 망가진 민주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후보들이 또 공통되는 지점들이 꽤 있었어요. 예. 지금 다들 말을 바꿔서 그렇지 개헌에 일단 다 동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다 홍준표, 유승민 뭐 할 것 없이 다 동의했었고요.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거에 다 합의가 되는 지점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나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들, 새누리당이었죠. 예, 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씨가 박근혜 탄핵 상황을 옹호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얻은 득표는 생각했던 것보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득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41점 몇 %인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수구 보수 진영이 갖고 갔던 표가 더 많았고 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당 구도가 그 당시에는 정당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수도 약간 분화가 되어서 경쟁을 하는 듯 하면서 또 문재인 후보와 색깔을 달리 이제 하면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판이 정리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글쎄 설명을, 아니, 똑같이 탄핵이 되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번에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 시기 동안 반성이나 성찰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퇴행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것 같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 회자되고 저쪽 진영의 주요 인물로 이렇게 뜨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때는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 뭐 그게 이제 앞장서서 박근혜를 지킨다 뭐 이런 외침들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 그분들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유한국당의 주류에서조차도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엮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었는데 정광훈하고도 멀리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니 거기 정광훈 씨한테 장악돼 버린 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당권 주자가 되건 뭐가 되건 그쪽 그러니까 극우 아스팔트 세력한테 잘 보여야지 그 저당 안에서의 무슨 입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러다가 국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아요. 더 쪼그라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17년, 지금 2025년 똑같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보수 정당은 오히려 더 좁아지고 오히려 망조가 된 기분.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민주당은 더 확장되고 외연이 넓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도 이번 대선의 확실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이제 탄핵 파면 전국이 이어질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다라고 해서 약간의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지금 국힘이 경기를 일으킨 면도 있고 한데 저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이제 이루어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그 홍역을 겪고 극우 세력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몰락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로 분화되는 과정에 초입에 들어서 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편의상 그냥 정치를 얘기하면서 보수 진보로 지칭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보수 정당은 아니죠. 그거는 과거에 그 어떤 이념적 대중 정당으로서 이제 확실히 확립이 돼 있는 유럽에서 살다 온 분들이 많은 얘기를 그러니까 나와서 했었어요. 이제 실제로 핀란드 출신의 그 따루라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셨던 그분한테 핀란드의 뭐 교육 뭐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하다가 총선 얘기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의 복지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따루 씨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핀란드의 보수당보다도 복지 정책의 측면에서 더 미흡한 것 같고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물어봐요.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새누리당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 당은 핀란드에서는 어느 당 정도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따루라는 분이 허탈하게 웃더니 핀란드는 그런 정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지금 몰락해가는 과정에 있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입지를 확립하고 그리고 뭔가 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좀 충만해 있는 진보 세력이 진보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을 구축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훨씬 더 이제 확장되고 중도 보수로 가면서 어쨌든 진보의 정책과 보수의 정책을 같이 이제 아우러서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잘 포장을 하고 있는데 보수 정당은 지금 실제로 수습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힘이 재기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의 좀 미끄럼은 확보하겠느냐 아니면 거의 수습 불가 상태로 전락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수습 불가 상태로 전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가장 많은 표차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예. 국힘도 사실상 대선은 포기하고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신들이 망가뜨려 놓은 어떤 황폐화된 황무지 위에서 뭔가를 재건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최대한 입지를 넓히자라는 전략을 밖에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장하는 민주당, 쪼그라드는 국힘 때문에 이제 보수 진보 논쟁이 없어져 버리고 또 지역 분할 구도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상황.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또 고향이 TK 쪽이니까 더욱더 이제 이게 지역 구도라는 것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러면은 어느 정당 소속이냐의 문제보다는 인물 그리고 정책적 면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게요. 실용주의 노선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저는 지금 상황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상황하고 유사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IMF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또 IMF에 어떻게 보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부여받고 DJ 정부가 어렵게 출범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처럼 무슨 당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지는 않지만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보면은 진짜로 국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세계의 경기 변동이나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국내의 이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뭐 의료 체계도 그렇고 무슨 과학기술 R&D 분야도 그렇고 철저하게 그냥 망가뜨려 놔버렸잖아요. 다 붕괴시켜버린 상황에서 이걸 재건해야 될 책임이 지금 새 정부에 있는데 국민들께 어떤 고통 분담과 그 지도자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테니 저를 믿고 좀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호소가 이제 먹히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 그래도 이제 구구 세력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는 이 국힘의 분탕질이 과도화돼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들은 내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생존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딱지가 붙으면 정말로 재생의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걸 미리 예견하셨습니까?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최강호 의원께서 또 동생하고 같이 이제 공동 집필을 했던데 그 책 제목이 이로운 보수, 어로운 진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나 진보가 원래 정치 세력으로서 또 혹은 정치 현상으로서 정치 철학으로서 지향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선악의 구도로 생각될 게 아니라 원래 이로움을 지향하는 보수와 의로움, 정의로움을 지향하는 진보가 이 사회에 공존하면서 세상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서양에서 형성된 이런 개념들을 그냥 외부 수혈식으로 이제 그냥 수혈을 받다 보니까 이식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나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 거기다가 이제 분단 구조라는 이 현실까지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내란 세력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면 진정한 보수의 의미, 보수의 가치 이게 좀 회복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매우 협소해져 있는 진보의 지향, 진보의 입지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나는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답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진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죠. 민주당의 정책적인 지향이나 공약이나 관점들을 보면은 보수 정당에 오히려 훨씬 가까운 편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의 어떤 재생을 위해서는 지금 국힘도 달라져야 하지만 민주당도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건전한 정책 대결 구조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그 부분을 좀 쉽게 풀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한번 우리가 그럼 그렇게 써보자라고 해서 최대한 좀 쉽게 썼는데 대중교양서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분 조남이 최강혁이더라고요. 그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함께 집필하면서 제가 책 소개에만 본 것은
정말로 건강한 보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진보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보수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한 요소라는 걸 계속 강조해야 한다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닿더라고요. 지금 국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스스로 참칭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내란 정당으로 전락을 하면서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더럽혀져 버린. 네. 그러니까 보수적 지향을 갖고 있다.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은 꼴통이고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악의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될까봐. 네.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가 또 스스로는 진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보수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강 형제가 들려주는 최소한의 정치 교양, 이로운 보수, 어려운 진보가 5월 15일자로 이제 본격 판매가 되고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예약할 수 있거든요. 아마 엄청 이제 베스트셀러로 여러분들께 많이 더 좀 소개가 될 텐데요. 일찍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꼭 인터넷 주문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고맙습니다. 좀 드리고요. 네. 자, 결국 이제 이런 책을 내셨지만 실용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 네. 그러면 우리는 대결 구도의 진보와 보수, 대결 구도의 정당, 그리고 좀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 예, 예. 자신의 지지자들을 더욱더 결집시켜서 선거에서 그렇죠. 이기는 그렇죠. 이런 방식의 패턴이 이번 대선에서는 깨졌다라고 네, 이제 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 발전의 어떤 싹이 자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거에 그냥 편승하기만 하면은 어찌 보면 쉽게 당선되고 쉽게 권력을 얻는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대선이 누가 더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라는 방향으로 확실히 확립이 된다면 앞으로 다음에 이어질 어떤 선거 지형도 좀 달라지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국힘 또는 국힘 대선 주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윤석열한테 끌려 다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 너무나 지금 논리적으로도 또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정치적 중립은 고사하고 대통령 권한 예. 대행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한덕수가 예, 결국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번 대선을 우리가 규정할 때 한덕수의 출연과 대선 출마 네.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간의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 여러 가지 질곡을 겪으면서 독재와 민주화와 산업화와 많은 거를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분열 막 이런 것까지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에 쌓이고 있었던 그 이 고름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대중 강연을 할 때마다 윤석열, 김건희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왜 저렇게 뻔뻔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가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학부모가 된 우리 부모님이 학생이 된 나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예. 그거는 누구나 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이 말을 듣고 자랐단 말이죠, 저희가. 예.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기본적으로 출세주의. 그 다음에 한국적인 현실에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해야 됐던 사대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친미 사대주의. 예. 이런 것들이 한국의 그 특이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했고 그 결과물로 남성에게 과거에 요구됐던 거는 그 서울법대, 고시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출세지향적인 것으로 일반화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의 한 60% 정도 되는 여학생이 현모양처라는 동일한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현모양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보다 남편의 삶에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의탁하는 여성의 모습 이런 것들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이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욕망을 발현하고자 했던 윤석열의 모습. 예.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남편까지 심지어 바꿔가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했던 김건희의 모습. 이걸로 그냥 다 응축돼서 나타나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빠져 있었던 게 친미 사대 지향적인 행동을 할 기회가 윤석열한테 없었거든요. 예, 예. 한국의 검찰에서 예, 예. 검사 생활만 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출세주의와 이 친미 사대적 지향을 한 몸에 갖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연명해 왔던 한덕수라는 인물이
한국 현대사가 갖고 있던 어떤 암덩어리들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몰락해가는 과정으로 이번에 딱 떠올랐다 수면 위에. 예. 저는 이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국민들이 절감하고 이제는 뿌리를 뽑아낼 어떤 그 시기에 왔다는 역사적 필연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 봉건 사회의 잔재, 예. 그리고 근대 과정에서 압축 성장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호루라기 불고 따라가던 그렇죠. 여기에서는 출세주의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런데 우리 대중의 일반적인 지금 그 출세주의자들은 그래도 국가 간 애국심, 또 공적 의식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식과 품격까지도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아니고 막상 예.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서 예. 오히려 국가가 부여했던 그 전문 자격 또는 좋은 대학에서 가지고 오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사유화함으로써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이제 지경까지 와버렸다. 이런 그러니까 것이고. 을사늑약이 있었던 1905년 이래로 지금 120년, 그러니까 두 갑자가 돈 을사년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제일 아프게 닿았던 말이, 아, 지난 을사년에 120년 전에 을사년에 그 친일파들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이거를 내가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120년 후에. 근데 그 말씀이 소위 이제 저기 강원택 교수 같은 사람들은 K 엘리트의 몰락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학부모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학교생이 말씀 잘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보다 너가 더 출세하고 더 잘 돼야 돼. 아니죠. 그 말은 예. 권유에 복종해라. 권유에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해라. 복종해야 살아남는다 예, 이거고. 예. 공부 잘해라라고 예. 하는 거는 경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무조건 친구를 딛고 올라가라 예, 예.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외국의 관찰자로부터 들었던 좀 쓰라린 얘기가 그게 있었어요. 한중일이 예. 되게 세계적으로도 좀 특이하게 가까운 나라로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니까 지형적, 지정학적 위치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네.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 예.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본 예, 사람 맞습니다. 행동을 보면요. 예. 중국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한다. 상관하지 마라.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예. 거기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자기 인생이 어떻게 휘말려서 망가지는지 그 꼴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한대요. 한국의 부모들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절대로 지지 마라. 지지 마라. 네. 그거 하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약돼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왜곡된 가짜 엘리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그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점점 재밌어지는데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자제분들이 몇 명입니까? 저는 넷입니다. 4명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지 마라 이렇게 아이들 키우지 않으시죠? 저는 단 한 번도 예.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오히려 최강호 의원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부모님이 뭐 희망하는 또 그 네네. 이상으로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 변호사도 됐고 또 고위공직자로도 이제 근무를 하고 제가 했으면 나름 세칙 말하는 엄친아의 길을 걸으면서 예. 세속적인 출세까지 해본 사람이죠.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이나 선망이 있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거는 좀 본능적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길을 먼저 한번 걸어본 제 입장에서는 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기존의 무슨 그 출세주의에 근거한 그런 트랙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접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출세와 성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거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얼마나 계속 채우지 못하는 허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더 망가져가는지를 숱하게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제가 요구하고 싶지는 않았고 예. 그런 점을 제 나름대로는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저한테 뭐 예를 들면 제 생일날이라거나 뭐 본인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때가 됐다거나 뭐 그럴 때 아빠한테 편지를 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버지로서 제가 자기들한테 이러이러한 점은 되게 아빠가 우리한테 잘해줬다고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경우도 아버지가 마음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부인께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네, 해.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산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예. 애초에 거기 내려갈 때부터 사실은 일종의 결심을 하고 갔어야 되죠. 그 전에 제가 평촌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네. 그 평촌이
그 학원 이런 게 그 대치동 못지 않습니다. 예, 예. 그 과천 지역의 학생들이 평촌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아파트의 학부모들이 이제 엄마들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함께 과외시키고 뭐 예, 이런 예. 걸 하잖아요. 예.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살면은 이게 불안해할 것 같다. 예. 저기 흐름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학부모로서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바로 컴퓨터 킨 다음에 단독주택, 학원 없는 곳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막 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삶을 선물했다고 생각하고 애들도 저한테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이 시골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와준 거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똑같이 서울법대 나와서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관했던 사람, 검찰총장 했던 네, 네. 사람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네네. 이제 일본말 좀 써서 보내면 그냥 야매로 뭐 야매라는 표현이 그렇죠.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시키고 막 네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과 이제 정반대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거네요. 그게 결과적으로 더 낫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나 신무정의 혹은 나경원 예, 예. 애들만 봐도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들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인생에서 과연 행복으로 작용하고 남을 것인가? 예. 그다음에 아이의 인생에서 그게 행복으로 남을 것인가? 예. 저는 별로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고. 그게 길게 보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이 훨씬 행복해지기도 하고 예. 또 인생의 보람도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거 확신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체계라고 하는 예, 것이 예. 현재 이런 어떤 초중등 대학 교육 시스템이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자본주의의 발전과 맞물려 있어요. 예. 그때 경제 질서하고 맞는 교육 체계였다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느냐 이제 국가도 비슷한 방향의 근본적인 저는 이제 이치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문제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예. 지금 다르게 거론되고 있는 뭐 한덕수 그리고 이제 국힘 후보 네. 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정당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살아온 과정 자체가 완전 다르고.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죠. 예, 예.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도 완전히 다른 것.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같은 게 있다면 고시를 통과했다는 거. 예, 예. 그 고시를 통과한 것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면이 있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시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출세와 성공의 문턱으로 간주돼가지고 옛날 과거급제로 간주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정근대주의의 잔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 시대를 거치고 나서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쌓여왔던 그 모순들이 폭발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지점들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힘과 혹은 국힘을 등에 업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냥 그대로 다 투영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들을 캠페인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나 구태연하고 시대착오적이잖아요. 뭐 스스로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무슨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저급한 위치에서 살아왔으면서 왜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껐덕거리고 행동했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근데 그런 점들이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이 사람이 이룬 성취와 능력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예. 또 이재명과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예. 그리고 이재명의 악마화 작업이 정말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순항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시대가 지금 이재명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들로 귀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어떤 능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시민들의 서민들과 그 눈을 맞추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실용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보수까지 충분히 아우러서 사회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다들 동의하면서 혹시라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러면 검찰도 나름대로 잘한 사람이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사실상 파괴,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결과를 통한 국민의 행복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공인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공적으로 완결해냈을 때 그 혜택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했다 자기가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경험을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촌이라고 돼 있는 분당 지역에서도 그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단 말입니다. 예. 계속 이겼단 말입니다. 지지율로. 그 점을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자신이 옳다고 믿고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물로서 그런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가지고 실질적인 문제를 들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면 다 그분들도 인정하고 지지해 주더라. 그런 데서 얻은 그동안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에다가 집중하는 것이고 지금의 검찰이 보인 모습은 저런 검찰의 퇴행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로 인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도 이재명의 실용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해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럼 실효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대수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관료 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역량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관료 조직 내에 경험과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관료들도 사실 줄을 서서 대표적으로 한덕수 같은 사람은 관료 사회에서 말 그대로 출세지향적으로 이렇게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이 관료 사회를 어떻게 국가가 발전하는 좀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남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걸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성남시장이 처음 됐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이재명 물어본 적이 후보에게 성남시장이 처음 됐을 때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무원하고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네. 공무원하고 부딪히던 사람이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느꼈을 어떤 두려움과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느꼈을 두려움이나 긴장감보다 훨씬 컸을 것 같거든요. 지역도 적고 그다음에 현안과 관련해서 훨씬 더 세게 직접적으로 부딪혔을 거고 공무원들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특별히 인사에 관련해서나 무슨 잡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돈 문제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도지사가 되니까 이분이 했던 게 명찰을 달라 그랬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시민들이 공무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공무원의 책임감도 강화되고 시민들도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집단이 되게 반발했었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표를 달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떤 그런 위험에다가 노출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서 결국 그걸 정착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뭐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공무원들을 소위 말해서 기관장으로서 장악할 수 있었느냐. 공직생활 경험도 없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능력을 간파하는 게 자기한테 필요했고 그런 정도의 시간을 겪은 뒤에는 신상필벌을 철저히 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임무를 줘서 맡기고 그걸 해내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보상을 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근데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앙부처 사이즈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더 많고 훨씬 더 다르게 작동하는 면이 있겠지만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는 또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점들을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재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서 그 점은 본인도 아마 많이 공부하시고 더 준비해서 잘 해내려고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관료 사회가 이제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예. 굉장히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사실 보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지금까지는 되죠. 정치 예. 권력이 관료 사회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다 썼던 예, 것이지 예. 국가 발전의 동력이다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생각이 좀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시대 변화도 좀 있긴 하죠. 우리가 예. 이제 개발 시대를 거칠 때는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좀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모여 가지고 사회를 이끌고 가는 면이 분명히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 모델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이제 복잡해지면서 사실은 공직자들이 보여야 될 역량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예. 수여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적으로 공직자들이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공직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느냐 네. 이게 이제 리더의 몫인데 그런 것들을 과거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재명이 보여준 성과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제 공직 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 사회 유능함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하는데요. 지금 50대가 된 고위공무원들이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무관 때 예, 봤던 공무원 조직의 모습과 예. 지금 자기가 한 20, 30년 공직 생활을 하고 고위공무원이 된 현재의 모습이 예. 좀 너무 다르다. 예.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냐 했더니 예전에는 사무관 서기관들이 자꾸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예.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했는데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시를 뭘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뒷구멍에 돌아서서 반발하고 예. 그리고 면전에서 뭐 아예 무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상명하복 일본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인데 예. 그런 개성들이 적극적인 능력으로 표출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학교 가서 숙제하듯이 예. 남아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 하던데 그런 점들에 대해 좀 자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 선거관리 체계가 실제로 전 세계에 30개국 이상 수출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그대로 가야죠. 그대로 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맞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선거제도가 있는데 이 방식을 대한민국 것으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쓰고 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양궁 선수, 축구 선수,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을 다 해외 나가서 감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와 함께 한다는 생각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뭐 보통 그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정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맞아요. 하듯이 예, 국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작동하는 원리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쓴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K 정말로 이제 경쟁력, K 이니셔티브 같은 것은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좀 생각을 굉장히 해보고요. 중요한 말씀 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자정부도 가장 앞서가는 지금 예.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조세 그 전산 관리 체계 예,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이식해 달라고 원하고 있거든요. 뭐 군사 훈련 같은 것도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많이 수출하고 예, 예. 있고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잘 길러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위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지 않도록 네. 예. 그리고 그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목숨이 좌우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 공무원들도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출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출세하는 구조가 되면 이게 좀 확 진짜 달라지지 않을까. 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으로 지금 국힘은 전락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이 지금 국힘과 그러면 이제 일당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상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수준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시키면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당장 이제 민주당은 국힘과 어떤 방식으로
좀 재정립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프레임이 벌써 이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가동하고 있는 게 행정과 입법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독재 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때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야당은 원래 이제 영문 표기가 어포지션 파티 아닙니까? 그냥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반대하는 정당. 예. 그런데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 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반대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네. 국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반대라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합의물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파시스트적인 속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그거는 또 철저하게 끊고 나가야 될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국힘이 과거의 족쇄로부터 얼마큼 풀려나갈 수 있고 얼마큼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건희나 명태균이나 건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선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한번 실패하고 망해보고 나면 좀 마음을 바꿔먹고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들의 당원과 국민들 맨 앞에 놓고 그분들의 요구와 그분들의 바람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로 좀 당 체질을 바꿔나가면서 반대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좀 기대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 발도 못 나가도록 발목 잡고 맞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다른 것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제 국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뭔가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네. 야당이 돼서도 이거는 우리가 꼭 하고 싶으니까 지금 집권한 민주당이 받아달라 이거를 예. 그렇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예. 건강한 정책을 가지고 했다면. 예.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의사들 망가뜨리는 거, 예. 과학자들 무시하는 거, 중국을 혐오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책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 사람들이 더 반복할 수 없을 텐데 없어야 할 텐데 거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뻗대는 거, 그다음 무조건 반대하는 거, 무조건 억지 쓰는 거 그런 걸 좀 벗어나야 될 텐데 다음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뛰는 사람들의 지금 면면을 보면은 본인들이 대권은 포기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서 예. 걱정되긴 하죠. 자, 국힘도 살려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바뀌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국회 협치의 기본 방향 원칙이어야 그렇죠. 한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제 당장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오늘 최강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더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듣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참 최강호 의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강호 의원 고소의 전략 진행을 했고요.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인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드리는데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석 싹 다 현금 100% 128만 원 최대 혜택.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1670-2571 1670-2571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산삼순백 광고하겠습니다. 5월달 여러분 산삼순백 특별하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전설의 고려 산삼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산삼순백 1+1과 사은품 산삼지대 30포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홍삼, 인삼 이런 거 선물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번에는 산삼순백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 후기가 최대 16,000건이나 있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 가심비, 가성비가 최고라는 이런 일종의 증명서 아닙니까?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과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순백입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저희들 오른쪽에 댓글창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화 문의하실 때는 1666-1080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최강욱 의원께서 직접 친동생과 함께 책을 냈던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도 5월 15일까지 여러분 인터넷 구매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십시오. 저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이 내용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광욱 TV도 꼭 구독해 주시고요. 휴일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보내면서 6월 3일 대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스픽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